촬영 준비가 끝났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1강입니다. 책 136쪽입니다. 소제목, 인류가 겪은 세 가지 모욕. 이런 말들이 있는가 보죠. 세 가지 모욕. 뭔가 좀 보겠습니다. 무칠러가 말하기 전에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흔히 인류가 세 가지 모욕을 겪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이게 어떤 건가 봅시다. 물론입니다. 첫 번째 모욕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등이 종래 천둥설을 뒤엎고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상을 제시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왜 모욕이라고 얘기할까요? 잠깐 연필을 짚겠습니다. 잠깐요. 연필. 지동서 거기에 모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때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따라서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에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다가 천체 운동을 쉽게 설명하려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게 하나고. 그럼 진화론도 하나겠죠. 또 하나는 뭘까요? 양자역학일까? 두 번째 모욕은 인간이 창조의 꽃이라 할 만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진화의 역사 속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얽혀 진화해온 일개 생물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한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굳이 이런 걸 모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착각을 이제 바로잡았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세 번째 모욕은 양자역학이 아니라 무의식 프로이트의 심리학이군요. 인간이 자기 자신조차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이었어요. 지금도 프로이트.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은 자기 생각에서 하는 것 같지만 의식이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이 더 많이 지배한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 거죠.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인간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어요. 요즘은 이것들 말고도 인간의 정신조차도 초자연적 실체가 아닌 물질의 작용으로 이해하는 진화론적 인식론을 또 다른 모욕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뇌의 작용에 불과하다고 그러죠. 정신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영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뇌에서 어떤 뇌파, 아니면 뇌에서 분비된 물질에 의한 생물학적 작용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인정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는 다 인정받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요거, 물질의 작용을 이해하는 거,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인간은 점점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적어도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글쎄요. 그런 생각이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인간의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거, 그게 옳은지는 모르겠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사회 체제가 무너진다고 해서 인간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글쎄요. 이렇게 무치는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인간의 이성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단순하고 계몽주의적인 낙관론의 입장에서 보면 모욕이겠죠. 인간 이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보는 계몽주의적 낙관론. 그래서 보면 인간의 그러한 우월한 지위가 무너져 내리니까요. 마야 아비 코르페르니쿠스가 종래의 세계상을 뒤엎기도 전에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다지 고상한 장소는 아니었던 듯 합니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도 이 세계는 이상향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저급한 장소로 여겨졌으니까요. 책 거침대를 놨습니다. 앞에 놓고 보니까 편하네. 손에 들지 않고 보니까 편하네요. 여기 앞에 놨습니다. 책 받침대죠. 지구가 저 옛날에는 고상한 장소였다고 하는 얘기는 인류가 겪은 세 가지 모욕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이 퍼뜨린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런 말이 있었군요. 세 가지 모욕을 당했다, 인간이. 지구 중심의 우주론이 깨진 것. 인간을 진화의 관점에서 본 그 다윈 진화론, 인간 무의식의 세계를 말한 프로이드 심리학. 그렇게 하면서 그 세 가지 모욕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도 거기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이 자연에 속해 있다는 자각을 어째서 모욕으로 느껴야 하는지는 모르겠군요. 제가 보기도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또 물리학적으로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게 밝혀졌다고 해서 크게 모욕은 아니죠. 또 신비로운 거죠. 그건 모욕은 아닙니다. 아비히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프로이트가 가졌던 세계관으로 본다면 그런 일들은 분명 모욕이었겠지만요. 문제는 인간 의식이 변해온 역사를 돌이켜볼 때 아주 흥미로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 파넨베르크 선생이 나옵니다. 저도 그것이 전혀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건 여기 동의할 겁니다. 모욕이 아니다. 프로이트가 그거를 그렇게 규정을 했군요.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함께 엿새날에 만들어집니다. 똑같죠. 고등동물이나 인간이 모두 같은 날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창조 그 이야기에 따라서 여섯째 날 만들어졌다, 아니 같은 날 만들어졌다, 그건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6일은 같은 날이에요. 다윈의 진화론은 이 사실을 다른 형태로 기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자연과학의 이 이론에 반기를 드는 창조론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창조론자들, 이 사람들이 누군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창조과학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독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각주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32번입니다. 각주. 보자. 32번 각주. 맨 뒤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가 한획의 오류도 없고 따라서 글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의견을 천명한 1978년에 이른바 시카고 선언에서 창조론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한자, 한획,
한 회까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성소는 그 내용에서 어떤 오류나 결함도 없다. 이게 1978년도예요. 훨씬 전에 그 근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마 좀 다른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무료성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성소에 반하는 사실에 빗대어 상대화하려 든다면 성소의 권위를 손상하는 것이다. 이건 1800년대에 그 전에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이야기입니다. 또 인류의 출현에 대한 19구 선언의 내용은 이렇다. 성소의 창조 이야기는 세계와 생명체의 근원에 관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의 원형은 모세 오경의 첫째 부분이 묘사하는 바대로 창조가 이루어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졌다. 그 뒤로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변화는 원래 창조된 종의 경계를 넘지 않은 선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루처 폰 파드베르크를 보라. 창조과학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연과학 이론에 반기를 댄다. 이 사람들은 성서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서의 창조 이야기와 진화론이 완전히 대립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런 주장은 성서의 내용을 오해한 탓이에요. 성서가 쓰인 시대의 맥락에서 성서를 읽으면 옛날에 이루어진 인간의 창조가 고등동물의 창조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성서를 창조론자들처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고 식물만 아니라 동물도 지금 녹음이 잘 되고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거겠죠? 확인했습니다. 식물만 아니라 동물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창조론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진화에 대한 기계론적인 이해가 신앙심 깊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거죠. 그런 기계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인간을 직접 빚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기계론의 바탕을 둔 진화론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진화론. 지금 그러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진화론도 처음보다 훨씬 발전해서 이제는 진화가 애초부터 함축되어 있던 요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펼쳐져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딱 결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진화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게 들어온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정말로 이제 열려 있는 거죠. 옮기니가 괄호에서 각조 비슷한 걸 다뤘습니다. 진화라는 단어, evolution의 어원인 라틴어 동사 evolvere는 두루마리와 같이 말려있던 것을 풀어 펼친다는 뜻이다. 어떤 것들이 그 생명체에 있어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서 진화되는 게 아니다. 그런 기계론적인 걸로 말하면 진화론이 이제 충분하게 생명을 설명하는 게 못 된다. 그죠? 진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 근원을 해명할 수 없는 새로운 무엇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이거 꼭 있어야 될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이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봐도 세계는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꼭 그래야만 되는 것들로 이렇게 진화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두 가지의 진화론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계적 진화론이면 그냥 다 그렇게 결정론이죠. 생명의 결정.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가고 있을 뿐입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봐도 세계는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 원숭이 어떤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해도 원래 진화론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침팬지하고 조상이 같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세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매 순간순간 새로워진다. 새롭게 만들어진다. 새로 태어난 인간 하나하나가 신의 손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이죠. 또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신의 손을 떠나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야?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신의 손을 떠나는 겁니다. 새로워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네. 신의 손을 떠난다. 신의 손을 떠나는 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새롭다, 매 순간이 그 얘기인데, 신의 손을 떠난다는 표현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대답 내용이 아니라 편집자가 나중에 편집해 넣은 그 전체 대화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고딕체로 인쇄됐습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의 시조다. 다윈은 22살의 나이에 세계 여행을 시작했는데 5년에 걸친 이 여행에서 생물이 진화한다는 직관을 얻게 되었다. 네, 똑똑한 친구네. 여행을 하는 동안 다윈은 종이 한국 불변하다는 당시의 상식을 뒤엎는 생물학적인 현상들을 관찰했다. 30대 후반에 다윈은 생물들 사이에는 선택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이 20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한 끝에 마침내 자연 선택 이론을 세상에 내놓았다. 자연 선택. 말 자체로만 보면 자연이 우리를 선택한다. 선택해서 인간이 되었다. 그런 말도 되고 자연 안에서 어떤 거를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런 말도 되는데 어떤 걸까요? 봅시다. 자연 선택. 1859년 다윈은 자신의 이론을 종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종의 기원.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natural, 자연 선택이에요. 자연이 선택한, 자연적으로 선택한다. 자연 선택을 수단에 의한 종의 기원. 이 책에서 다윈은 종의 진화, 종류, 고양이, 독수리, 사람, 이게 다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분류하는 그 항목들이 많이 있더군요.
목도 있고, 뭐 과도 있고,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복잡합니다. 이 책에서 다윈은 종의 진화가 다음과 같이 서로 독립된 두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한다. 먼저 우연히 어떤 종의 변이가 발생하고 변이 달라진다는 거죠. 기어다니다가 뭐 서서 걷는다거나 이 변종이 주변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살아남는다. 이렇게 유전을 거치는 동안 환경에 적응할 능력을 갖추게 될 뿐 아니라 과도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여 다른 종과의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종이 살아남게 된다. 이런 과정을 선택이라고 한다. 제가 아까 종의 자연 선택이 자연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연을 선택하는 거이기도 하다. 그 둘 중에 어떤 건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설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다윈의 저술은 학문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다윈의 진화론은 생명이나 종이 항구불변한다는 생각이 종지부를 찍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은요. 다만 그걸 기계적인 진화론에 머무냐 역동적인 진화론까지 나가냐 차이가 있는 거죠. 파넨베르크 설명에 따르면 당연히 파넨베르크만 아니라 아마 생물학자들도 대다수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 기계적 진화론이 유지되기는 힘듭니다. 자, 전공자인 부케티츠 생물학자가 나옵니다. 이 양반은 생물학자, 철학자, 생물 철학을 가르쳤고요. 생물학과 철학의 경계를 천착한 저서. 두 번째 모역이라고 하는 다윈의 진화론이야말로 인류가 겪은 가장 충격적인 모역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19세기 말에는 말이죠. 다윈의 진화론이 초래한 모욕은 실상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생명체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편적인 목적론을 동원하지 않고 설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걸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거나 뭘 위해서 목적에 근거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다양한 형태의 종이 있다. 그걸 증명했다는 거죠. 다윈은 적자 생존이라는 기계론만으로 종의 다양성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바로 그런 시도가 19세기 세계상으로는 커다란 모욕이 되었던 거죠. 다윈 시대 사람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사실보다 왜 자꾸만 이 원숭이가 나올까? 이거는 그 당시 진화론 논쟁에서 나온 해프닝에 불과한 건데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진화론이. 근데 이 전문가들이 대화를 하면서 자꾸만 원숭이 얘기를 할까?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란 말이냐? 뭐 이런 거는 그냥 서로 논쟁하다가 불거져 나온 그런 얘기거든요. 진화론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사실보다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기계적인 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진화론이 이제 기계적인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된 거죠.
앞서 파넨베르크 말에 의하면 그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이론인 거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에서는 자연 선택이라는 기계적인 원칙만 통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지금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좀 아닌 건데, 그 생물학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신학이나 이런 데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텐데.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등 현존하는 유인원들과 비슷한 동물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말도 한몫을 했고요. 그건 아마도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만일 다윈이 판다곰을 우리 조상이라고 했더라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자존심을 다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가? 부케티치가 지금 맞는 얘기 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자존심 다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판다라는 그 아름다운 눈하며 얼마나 사랑스러운 외모입니까? 사람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데다 무엇보다도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겼죠. 거기다 비하면 침팬지는 한 번쯤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비슷해 보이죠. 유인원 인간과 비슷해 보이는 거죠. 진화론 때문에 겪게 된 그런 모욕을 사람들은 아직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사람 말하는 게 조금 그 앞에서 좀 다른 사람 일부러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모욕 누가 지금 그걸 갖고 모욕으로 느끼나? 침팬지와 공동조상이 있다고 하는 걸 객관적 사실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바인데 모욕을 느낀다. 이거는 이제 종교인들, 신학자들 그런 이제 공격하는 표현들이죠. 전혀 그러지 않은데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가봅시다. 다윈은 자신의 그 유명한 저서에서 종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생명체는 숱한 굶주림과 죽음을 겪는 가운데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윈의 이런 주장은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넘어 두려움마저 불러일으켰지요.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생물이 서로 간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적당히 번식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종들만 지나치게 번식한 나머지 균형이 깨질 뿐 아니라 번식의 규모도 자연 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과도한 번식과 자원 부족 사태가 맞물려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경쟁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혈투쟁이나 비열한 도둑질이 따르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남보다 우월한 생존 전략을 개발한 쪽이 우선은 살아남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건 뭐 됐고. 이제 부케티츠의 마지막 발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거나 먹이가 있는 곳에 냄새를 더 잘 맡는다거나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이 뛰어난 생물이 승자로 남는다는 거죠. 남에게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살아남는 생물이 있는가 하면 별 장점이 없어서 늘 생존 능력을 잃고 멸종에 이르는 생물도 있습니다. 이건 결코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죠. 진화가 지니고 있는 이런 냉정하고 잔혹한 면모에 다윈 당대의 사람들은 경악과 당황을 금치 못했지요. 네. 뭐 진화 현상에 대한 가장 초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여기서 말할 필요 없는 건데 그 기초적인 거를 얘기하네요. 다른 사람들 다 학자들이잖아요. 기본적인 건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전체 주제로 본다면 뭐 거의 크게 엇나간 말도 아니긴 합니다. 또 소지목이 인류가 겪은 모욕, 세 가지 모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진화론, 그 당시 다윈이 그 발표됐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모욕을 느꼈냐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죠. 이런 건 뭐 근데 너무 초보적인 거라서 이렇게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